주말 48시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이벤트가 터졌는데 월요일장 열리기 전에 어떤 포지션을 들고 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타임라인 따라가면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지만 가장 큰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텍사스에서 사상 최대의 홍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빅 뷰티풀 빌이라든지 오펙의 또 추가적인 증산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텍사스에서 사상 최대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7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에 텍사스 중부에 12시간 동안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 사망과 실종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달루페 강 뉴욕 근처에 기독교 소녀 캠프인 캠프 미스틱을 비롯해서 여러 곳이 좀 침수가 됐고, 홍수로 인해서 27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캠프 미스틱에서 27명의 추가적으로 어린이들이 또 실종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침수 가구만 1만 2천 건이라고 하니 그만큼 미국 보험사들이나 재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해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또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침수된 주택들을 재건하기 위한 재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주요 주택 시설이라고 할 경우,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는 목재 주택들이 많죠. 그래서 시멘트나 목재 같은 건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바로 미국에서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건설 장비 업체가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은 중장비나 건설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로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또 손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에도 저는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IT나 통신 쪽으로도 분명히 좀 피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면서 시스코 같은 통신 인프라 같은 기업들에도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 좀 한정된 부분이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수혜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경우에는 캐터필러의 이런 상승과 캐터필러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부품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성TC나 DY파워 같은 기업이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똑같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챕터 2 바로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이라는 정책이 바로 또 서명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7월 5일 새벽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법인세를 21%에서 17%로 좀 낮추면서 R&D 비용도 150%가량 공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세금을 낮춘 거를 가지고 이제 인프라나 방산 쪽으로 추가 지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총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내용인데, 또 이 법안에 따르면은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국채 순 발행이 3조 달러 이상 추가로 발행을 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쪽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며 달러의 상승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의 상승보다는 금리의 상승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게 될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주가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경기 민감 산업에 상대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인프라나
방산 쪽에 대한 추가 지출 소식까지 있은 관계로 건설이라든지 뭐 장비 회사라든지 방산 회사라든지 뭐 경기 민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깨를 피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은 결국 나스닥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S&P, 더 상대적으로는 다우 지수에 좀 속해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성장주와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한국의 성장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가의 성장주들이 올라가야 EM, 신흥국가들의 이러한 성장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되는데, 반대로 선진국의 성장주가 좀 죽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움직이면 신흥국 같은 경우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죽으면서 증시의 전체적인 탄력도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코스닥이 약하고 코스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코스닥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보다 오히려 코스피의 방산, 건설, 조선주들이 올라갔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아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사실 올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 속도가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종목들을 우선시해서 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1일 생산량을 5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겠다라는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바로 7월 5일 기준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브렌트유 선물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WTI나 브렌트유의 하락이 유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 그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처럼 유가의 증산을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고,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원유를 원재료로 쓰거나 어쨌든 소비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는 유가가 상승 국면에서는 악재고 유가가 하락 국면에서는 호재가 되죠. 왜? 이 항공이라는 게 결국 기름을 넣어야, 항공유를 넣어야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원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 비용도 절감되고, 원유 가격이 떨어져야 항공비도 싸니까 사람들도 많이 타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항공주가 수혜가 될 수 있고, 같은 개념에서 해상 운송을 하는 기업들도 결국 원유로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운주에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이나 해운보다는 좀 상대적인 강도는 떨어지나 화학주에도 호재로 좀 다가올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악재에서는 정유 기업들이 마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월요일에 시장을 맞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LCC 항공사들이 항공유 가격 해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해야 주가의 좀 탄력도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뒤에 또 호재로 다가올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일단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 바로 첫 번째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협상단이 카타르 도하로 출발을 했고 최대 60일 휴전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가자 지구에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면 방위 산업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이 나올 수도 있으며, 추가로 이 내용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짐으로써 바로 앞에 원유의 증산 소식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는 유가 하락의 안정적인 요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산주는 차익 실현 나오지만 항공주 쪽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와는 또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러시아가 키우에 530기 드론과
11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대변하는 건 결국 곡물입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어서 곡물 가격이 주말 사이에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식품 가격, 음식료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로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초래할 수 있는 악재는 분명합니다. 악재는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영향도를 보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음식료, 식료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상승으로 인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제당 또는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이, 음식료 기업들이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좀 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테마로 움직이는 거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뭐 한탑, 이런 무슨 사료, 이런 기업들이지만 개별 테마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됐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고 왔기 때문에, 전쟁은 보통 발발하고 나서 초기에 영향을 주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식시장은 좀 거기에 무덤덤해집니다.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료품 테마주로 갈 것 같진 않고 음식료 관련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게 되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5번째는 일본의 도카라 제도에 4.5, 5.4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의 가고시마현에 도카라 열도라는 곳이 있는데, 지리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5.4 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다행히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진의 진도가 상당히 좀 강도가 세다 보니 진도 5 이상만 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카라 열도의 이러한 지진이 지난 2021년과 2023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벌써 지진의 규모만 소규모로 300번이 넘는다라고 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뭐 7월 5일에 대재앙이 벌어질 거다라는 괴담도 돌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에 대한 관광 예약이 조금 취소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실제로 관광 예약률이 30% 감소했다라는 통계도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줄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내가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던 장소가 막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에이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쉬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다른 데 한번 대체 여행지를 찾아보실 겁니까? 뭐 일부는 에이 그냥 이번에 가지 말자 하고 집에서 쉴 수도 있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놀러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보다 그래 여기도 좋던데 라고 이제 여행지를 바꾸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탈 수요가 일본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곳이 이 인근에서는 한국이나 대만 쪽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하와이나 괌 요런 쪽으로 이제 대체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많이 좀 여행으로 많이 찾아오면서 방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여행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월 4일 금요일에도 국내 증시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버텼던 곳이 이러한 여행주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이런 지진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 국내 증시에 상당히 과열된 구간에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나올 때 상대적으로 버티는 쪽이 내수주, 그 다음에 여행주들이다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면세점과 항공, 카지노 기업들이 월요일 시장에도 좀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떨어지면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안정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반대로 미국의 BBB 법안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들에게는 밸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나 내수주가 상대적인 수혜를 볼 건데, 경기 민감주도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때 꽤 올라서인지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차익 실현이 나왔던 만큼 이쪽보다는 오히려 내수주들이 상대적인 방어가 되지 않겠나. 실제로 주식시장이 상승 초입기라면
경기 민감주가 더 강하겠지만 두 달 동안 이미 증시가 많이 좀 올라서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강한 건 경기 방어주나 내수주들이 강합니다. 근데 주말 사이의 이슈로 인해서 내수주들이 좀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여행주, 뭐 항공주, 화장품, 뭐 미용,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곳,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주말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월요일에 개장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종목 차트들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아마 한 주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월요일 개장 전 포지션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